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용한 무당집에서 점을 보았다. 여기가 얼마나 용한지 한번 가려면 2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된 것도 제가 사주를 보게 된 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곳이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가보려고 알아보던 찰나에 어머니의 여동생의 친구가, 즉 저의 이모의 친구가 안 좋은 일이 생겨 예약한 걸 못 가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운 좋게 2달을 기다리지 않고 금방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무속인 집을 자주 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새해 운세가 어떨지 궁금해서 가시는 분이에요. 저는 오컬트나 미신 쪽으로 많이 궁금해하는 사람이라 성인이 된 후 어머니가 그런 곳에 갈 때 쫓아갔었습니다. 경험상으로는 요번까지 합쳐서 3번 정도네요. 어쨌든 그렇게 우연찮게 기회를 얻어서 저희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대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믿지 않았고 얼마나 용한지 떠보기 위해 갔습니다. 연인은 언제 생기나요? 같은 가벼운 질문을 할 생각으로요. 근데 웬걸 예약하신 사람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시간 걸려서 쫓아온 저는 그냥 방구석에 쭈그려서 그 집 댕댕이나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차저차 얘기가 끝나고 어머니는 절을 하고 계신지 내려오지 않으셨을 때 무당분께서 먼저 내려오셔서 물을 드셨는데 절 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내미지, 엄마 쫓아왔어? 이러시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초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어머니가 절을 하고 내려오시고 무속인 아저씨는 자리를 잡고 저한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머니 뒤에 예약자가 있으실 텐데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없지? 네. 어디서 거짓말이야? 네. 저 헤어졌는데. 그게 헤어진 거야? 신 맡드는 분 앞에서 거짓말하면 혼난다. 사실 전 엄마 몰래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모르는 상태셨고요. 왠지 말하지 않으면 저에 관한 말들을 안 해주실 것 같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고는 아저씨께서는 흡족한 표정으로 다른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너 왜 아빠 엄청 싫어하냐? 네가 뭐라고 아빠를 욕해?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침대 엄청 좋아해서 맨날 누워만 있고 하루 종일 핸드폰이랑 노트북만 보고 방 청소도 좀 해라. 게을러가지고 세수도 하기 싫어하네. 라면서 절 엄청 혼내셨습니다. 맞아요. 전 엄청 게을러요. 정말 세수도 하기 싫을 정도로요. 침대도 엄청 좋아해서 거의 누워서 잠만 자고 그리고 아버지와 저의 사이를 아주 콕 집어서 비판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신기한 게 제 나이와 이름도 물어보시지 않고 줄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뭐 물어보신 것도 없이요. 전 그저 혼내시는 말씀에 네 대답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냐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는 자식들에 대해 이런 방구 말씀하신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혼나는데 여길 때는 요새 젊은이들은 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정색을 하시면서 너 한 번만 더 그래봐라. 아주 혼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네라고 대답했는데 죽고 싶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창 정말 힘들 때 맨날 울고불고 죽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손목도 그어보고 그냥 제가 한 말 중에 부정적인 건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흉본 얘기라든지 친할머니 흉본 얘기라든지 엄마한테 대든 거라든지 제가 하는 말투까지 완벽히 재현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아 알았어. 내가 한다고. 아 몰라. 이러시는데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엎어져서 자는 거라든지 다리 사이에 베개 끼우고 자는 거라든지 그런 것까지 민망할 정도로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나온 학과도 언급하시면서 내가 그거 전공한다고 꼭 그쪽으로 직업 다 가지는 거 아니라고 졸업할 때까지 좀 열심히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전공 그만두고 다른 거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말씀하시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주위에 사람 없다고 만든답시고 촐싹거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사람이 무섭기도 하고 좀 거르기도 많이 걸려서 지금 친구고 뭐고 주위에 없어요. 그래서 난 왜 맨날 사람이 없을까 맨날 자책하고 제 잘못인 양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맨날 운 것도 그 때문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더 신기한 건 제가 머리 자르고 싶다고 한창 말하고 다녔는데 저보고 큰일 나고 싶으면 머리 자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 너무 쇼트커트가 하고 싶은데 왜 머리를 자르면 안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어머니랑 말씀하셨던 시간만큼 저랑 대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뒤에 사람이 예약이 취소돼서 딸 봐준 거라고. 이런 경우 드문데 저는 얻어 걸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엄마가 여기 온 것도 되게 우연치 않게 왔는데 저도 과연 우연히 사주를 보게 된 걸까 싶고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엄마랑 저랑 거기 들어가서부터 머리가 정말 깨지도록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아빠가 기다리시다가 화장실 가시려고 잠깐 아저씨 집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화장실 다녀오시고 아저씨께서 아빠한테 앉으시라고 한 다음 혼내시는 거예요. 딸한테 우리 딸 영화 한 편 보러 갈까? 그렇게 살갑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사람이 아무리 속으로 사랑한다 생각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속 시원하긴 한데 듣는 내내 무서웠어요. 근데 아빠는 그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건성건성 들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어머니도 엄청 속 시원하게 상담하셨는데 그냥 정작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분을 만나니까 다 무서워졌어요. 제가 과거에 한 언행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 심리라던가 언제부터 무기력해졌고 언제부터 아버지를 싫어하게 됐고 그런 걸 어떻게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시형한테서 듣고 얘기한다고는 하는데 시형님은 제 과거를 어떻게 보는 걸까요? 제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말하는 그 과거의 현장에서 보고 오는 걸까요? 인터스텔라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다녀온 이후로는 말도 함부로 못하겠고 미치겠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전 정말 쇼트커트가 하고 싶은데 왜 머리 자르지 말라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왜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뒷팀 좀 해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집. 내가 얼마 전까지 살던 집은 꽤나 이상했었습니다. 집에 문이 하나 있긴 하지만 큰 방 한쪽 끝에 밖과 이어진 흔히 옛날 집에 있는 장지문이 하나 더 있고 방충망이 있고 그 밖이 바로 창고가 있었습니다.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집세가 싼 데다가 조금 오래된 것만 뺀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태인데다가 더욱이 편모 집안인 우리 집 상황으론 다른 집을 구할 여유도 없었고 집 구할 당시에 나는 군대에 가 있어서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집을 이사했다는 걸 까먹고 예전 집에 갔다가 전화를 해서 겨우 찾아갔습니다. 뭐 첫인상부터 좋지 않아서 별로라고 생각했고 한낮에도 그렇게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창문 옆에는 바로 2층 집이 있었고 그 바로 뒤에 빌라가 서 있어서 가족이 자는 큰 방에는 거의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한낮에도 거의 불을 켜놓아서 전기세는 꽤나 나갔었습니다. 그래도 늘 그늘져 있어서 여름에 선풍기 하나로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름대로 버스 정류장이 가깝고 집 주변에 부산 4대가 있어서 아르바이트 자리 찾는 것도 괜찮았지만 그곳에서 살면서 원래 나빴던 집안 사정이 그나마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지만 일하면서 더욱더 안 좋아지셨고 어머니, 형, 저인 3명의 가족관계도 조금 더 나빠지는 듯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것 때문인지 늘 습한 공기가 돌았고 보통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조금씩 환기를 했지만 그래도 잠깐이지 늘 습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조무사로서 근무하다가 야간 근무가 끝난 후 월급날이라 아침에 월급을 찾아오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전치 4주의 요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저도 기본으로 다니던 알바 외에 하나 더해서 학교와 알바를 병행했어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약 5개월 정도쯤 남았을 때 형이 이라크 파병 갔을 때 알게 된 친구를 데려왔고 저는 형의 친구는 무조건 오케이라서 상당히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음식을 먹었는데 형이 잠시 화장실 갔을 때 형의 친구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훈아, 너는 교회 다녀?
어머니가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집안 곳곳에 성경책과 성경 말씀이 붙어 있어서 그런지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물어봤지만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재혼했었던 상대가 목사 아들이었지만 워낙 쓰레기 같은 짓을 많이 해서 교회라면 학을 뗄 정도로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아서 무교라고 말하자 형의 친구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훈아, 다른 게 아니고 너희 집 지은 지 좀 오래되긴 한 것 같은데 내가 딴 건 모르는데 그 가위 눌리는 게 제일 쉬운데 가 수맥 흐르는 데거든. 그래서 그런가 나는 수맥이 가까이 있고 없고 그런 거에 겁나 민감하다. 너희 집 밑으로 수맥 좀 흐르거나 그렇지 않나? 형님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옆에 직수로 나오는 수도관 있긴 한데 수맥 흐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모르니깐 한번 물어보고 좀 빨리 이사 가든 가 해라. 여가 좀 햇빛이 덜 들어와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나는 좀 많이 그런 기운이 느껴지네. 그냥 들어왔는데 좀 많이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그렇게 말한 이후로 형이 화장실에서 돌아와서 딱히 그 이야기를 신경은 안 쓰고 있었는데 이사 가기 얼마 전부터 집안 곳곳에 습기가 차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작은 방에는 방 한쪽 면이 완전히 습기가 차서 벽지가 떨어질 정도가 됐습니다. 이사 가는 날 당일에 어차피 이사 가는 집에 크기가 작아져서 다 버릴 것이었지만 분해해서 내려고 장롱들을 꺼내는데 그 벽 뒤는 정말 아수라장이었고 거의 한쪽 벽면이 물에 잠긴 것 마냥 벽지가 흐물흐물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가서 집 자체는 더 작아졌지만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 그곳과는 정반대로인데다가 어머니의 몸도 많이 쾌차하셔서 저는 아마 그 집에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항상 사람이 문제. 머리카락까지 무거워지는 덥고 습한 평일 오후. 퇴근길 희망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의 얼굴엔 의지가 없다. 적막한 공기에 갈증이 난 운전기사가 살며시 라디오를 켠다. 이번 살충제 달걀 파문으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국은 이번 사태를 통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도록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달걀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농가의 수입 저하뿐만 아니라 유통업, 요식업 등 연관된 다른 산업의 매출에도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요한 버스 안의 공기가 불쾌하게 일렁인다. 맨 앞자리에 앉은 중년의 한 남자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하여간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새끼들은 다 뒤져야 돼. 죽어서 지옥에서 다 처먹으라 그래.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백발의 할머니가 건너편 옆자리를 바라보며 남자의 말에 맞장구를 친다. 노인네들이야 뭐 하루 이틀 하는 마당에 그거 벌레 약 좀 먹는다고 뭐 별일 있겠나. 애들이 걱정이지. 노인의 반대편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있다. 옆구리에 자식으로 보이는 딸아이를 품고 있다. 아이는 막대사탕을 물고 창문 밖을 보고 있다. 정말 믿을 거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계란을 좋아해서 하루에도 5개씩 삶아서 간식으로 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가습기 살균제도 그렇고 일 터지면 정부에서 감추려고만 하는 것 같고 대통령 새로 뽑았다고 기대 좀 했더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중년의 남자와 백발의 노인은 여자의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뒷자리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듯한 젊은 남자가 앉아있다. 이어폰을 귀에 끼고 말없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버스 안에는 다시 익숙한 침묵이 흘렀다. 라디오에서는 이내 느릿느릿한 노래가 흘러나온다. 이윽고 버스는 정류장에 섰다 약속이나 한 듯이 남자와 노인이 버스에서 내린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는 볼 일이 없는 것을 안다는 눈인사를 했다. 잠시나마 사회의 문제에 분노한 그들은 모범 시민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었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버스는 검은 연기를 만들며 정류장을 떠났다. 중년의 남자는 한의사이다 요즘 매출이 떨어지자 그는 고심 끝에 한약재를 값싼 중국산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약간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극소량이므로 인체에는 무해할 것이다. 백발의 할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 음식 솜씨가 있는 탓에 돈은 제법 벌고 있지만 나라에서 해주는 것 없이 가져가는 세금이 너무나 아까웠다. 할머니의 소득 신고서는 항상 가난하다.
젊은 아이 엄마는 장난감 제조 회사에 다니고 있다. 최근 뭔가 절감을 위하여 제품 도료를 저렴한 것으로 바꾼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직장을 잃으면 갈 곳이 없기에 침묵하기로 했다. 젊은 남자는 취업 준비생이다. 수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그는 자신의 스펙이 남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가방 속에는 그가 하지 않은 일들로 빼곡한 자기소개서가 들어있다. 창밖을 말없이 바라보던 아이가 입에서 막대 사탕을 꺼냈다. 엄마는 눈을 감고 깜박 졸고 있다. 창문을 열고 쓰레기를 그대로 집어던졌다. 사람이 문제다. 네 번째 이야기. 반신욕. 동네에는 상당히 오래된 개천이 하나 있는데 이 개천은 인근 산줄기를 타고 한강까지 이어지는 매우 긴 개천이다 보니 여러 잡괴담들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인 반신욕하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이 괴담은 흔한 물귀신들의 괴담과는 살짝 다른데 실제 개천의 수위가 낮은 것도 있지만 그 괴담이나 속설로 인해 인명피해가 생기는 일은 딱히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개천은 타 개천과 같이 블록 계단처럼 되어 있는 구조이며 특정 몇 블록마다 다리가 있다. 그중 특정 블록의 교각 밑에는 한 남자가 물에 몸의 반을 담그고 있는데 이 남자의 구역, 즉 블록에 누군가 물을 담그면 물가로 들어온 사람을 며칠간 따라다닌다는 괴담이다. 내가 고등학생 때는 반신욕하는 남자, 내전 세대에서는 돼지 귀신, 지금 세대는 쿰척이 귀신 등 세대별로 다양한 이름이 붙은 귀신으로 특정 이름이나 괴담의 탄생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물론 여러 설이 있지만 이 설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이 반신욕하는 남자는 교각 밑 개천의 바위 근처에 박혀있는 지방령인데 워낙 장난기가 심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개천 물과 양 사이드에는 조깅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을 위한 간이 도로가 있는데 이 귀신이 종종 물가에서 다리만 담그고 상체를 자전거 도로나 보행자 도로에 누워버려 뛰는 사람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길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보통 이 남자가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갑자기 뭔가 물컹한 것을 밟은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갑자기 느껴지는 높이감에 넘어지곤 한다. 마찬가지로 조깅하는 사람들도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리를 접지르거나 하는 작은 사건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블록이기도 하다. 사실 이 정도 사건 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문제되지 않지만 그 이질감에 넘어져서 개천에 빠지거나 혹은 여름에 그 블록에 물가로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해당 블록 옆에는 농구장과 테니스장이 있어 밤이 되어도 해당 개천으로 나와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 매우 많다. 하지만 물가를 근처로 펜스나 철조망 같은 것이 없기에 종종 공이나 장비들이 튀겨서 그 블록에 물가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좀 있다. 해당 개천에서 원래부터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은 그 괴담을 알고 있기에 공을 줍기 위해 함부로 들어가지 않지만 종종 그 괴담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객기에 공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름이라 물가에서 시원하게 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 경우 운이 나쁘면 그 남자가 붙어버리기도 한다. 물가에 들어온 사람에 그 남자가 붙게 되면 그 사람은 식욕과 갈증에 허덕이고 물과 관련된 행위를 하면 그 남자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그렇게 그 남자가 사람에게 붙어버리면 남자는 잠시 동안 자신의 구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한동안에는 어떠한 사건 사고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종 물품을 해당 블록의 물가에 빠뜨릴 경우 우선 현재 그 남자가 그 개천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 중에는 실제 귀신을 볼 수 있거나 신기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한 확인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평소 그 블록에 귀신이 있다면 물의 흐름이 살짝 다르다. 예를 들어 나뭇잎이나 물에 뜰 만한 무언가를 떨어뜨린다면 그 물체는 물의 흐름에 따라 아래 블록 쪽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빙빙 돌아버린다. 반대로 그 남자가 이미 누군가에 붙은 상태라면 물체는 강의 흐름을 따라 아래 블록을 향해 떠내려간다. 아무래도 남자가 물에 몸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상한 조류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야기이며 과학적으로는 우리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이유는 알지 못했다. 하여간 개천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이용해 나뭇잎을 물가에 던져 나뭇잎이 이상 없이 흐름을 따라 떠내려간다면 직접 주워오기도 하였다. 반면 이상한 조류가 보인다면
그날은 그냥 공을 포기하거나 다른 블록으로 공이 떠내려가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실제로 방학 때 같이 농구를 하던 친구들 중 워낙 귀신에 대해 부정하고 객기를 부리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공이 해당 물가로 빠져서 공을 수거해야 했다. 당연히 우리는 나뭇잎으로 남자의 유무를 확인했고 나뭇잎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의 객기에 신발을 벗고 그 직접 물가로 들어가 농구공을 가져왔다. 그 친구는 별일 없다는 듯 웃으며 부러웠다. 그날 농구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진짜 별일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 다음 날부터 농구장을 찾지 않았다. 그 친구가 겪었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물에 들어가고 나와 농구를 계속했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어떠한 찝찝함도 느끼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할 때 그는 보면 안 되는 것을 봐버렸다는 것이다. 처음 집에 들어간 후 갑자기 식욕과 갈증이 너무 생겼다. 그는 당연히 평소처럼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려고 하니 허기가 지지 않았나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저녁을 먹은 후에도 도가 지나치게 밥을 개걸스럽게 먹었다고 한다. 한참을 먹고도 허기는 가시지 않았고 겉으로 보기엔 이미 배가 툭 튀어나와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을 정도로 먹었지만 계속 음식과 물이 들어갔다고 했다. 그렇게 평소와는 다르게 두세 배를 먹었어야 어느 정도 허기가 찼고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자신의 주변으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분명 화장실의 천장이나 주변을 봐도 물기는 없었고 아직 샤워기를 틀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주변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물방울이 튀겼다는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화장실이니 당연히 물기가 있어서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그가 머리를 감으면서 실눈을 떴을 때 거울에 비친 것을 바라본 순간 그는 자신 말고도 한 남자를 더 보게 된다. 거울에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었다. 거울에는 자신의 얼굴과 그 자신의 얼굴 위에 턱살이 몇 겹 겹친 한 남자의 얼굴도 있었다. 그 남자는 입에 물과 음식을 흘리고 있었고 머리는 땀인지 물인지 모르는 것으로 적셔져 줄줄 새고 있었다. 그 후의 일은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생각한다. 그 친구는 그 후에도 며칠간 샤워나 욕조를 쓸 일이 있으면 헛헛을 보곤 했다. 특히 거울이나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많이 보였다고 한다. 그 후 나뭇잎이 그 물가에서 제자리를 빙빙 돌 때까지 그는 씻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그 친구는 후유증인지는 몰라도 화장실의 거울을 정말 무서워해서 거울이 있는 화장실에서 씻을 때는 거울의 반대 방향으로 씻는다고 한다. 심지어 현재는 독립하여 혼자 자취를 하는데 그 자취방의 화장실에도 거울은 없다. 이처럼 이 남자는 자신의 구역에 몸을 담그면 그 사람을 며칠 동안 따라다니는데 그 모습은 그 친구가 보았듯이 살이 몇 겹으로 온몸과 얼굴을 감싸고 얼굴에는 땀인지 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뚝뚝 떨어진다고도 이야기한다. 보통 화장실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 그 남자를 볼 수 있는데 물론 일부러 그 남자를 보기 위해 물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아는 선에서는 없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남자가 불리는 이름들만 봐도 남자의 모습을 대강 알 수 있다. 우리가 농구하기 전 세대 형님들은 돼지 귀신이라고 이야기했고 현재는 풍척이 귀신으로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살이 찐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용어를 사용하는 걸로 봐선 직접 그 남자를 보진 않았지만 모습은 대강 알 수 있다. 온몸에는 물기를 흘리며 턱은 몇 겹으로 겹쳐 있고 입에는 물인지 음식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흘리고 다닌다. 몸은 상하좌우로 심하게 튀어나와 인간의 몸이라 할 수 없다. 평소에는 물가에 몸을 반 담가진 상태로 유영하거나 장난을 건다. 우리 세대일 때 반신욕 남자로 불러진 이유는 아무래도 그 당시 반신욕이 인기가 많았고 그 남자가 보통 하체를 물가에 담그고 상체로 사람들에게 장난을 거는 행위가 귀에 빚어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이 남자는 왜 그 물가에서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는 것이고 어떤 한이 있기에 그 궤천에 있는 것인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한다. 일단 나와 같이 궤천에서 운동을 했던 형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약 1990년쯤 되었던 이야기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이다. 당시 동네에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바보형, 출구라는 120kg의 키는 좀 작은 20대 남자가 있었는데 유전적인 정신질환인지
어떤 충격에 의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능이 어린아이의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래도 본성은 착해서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귀여워해주고 잘 놀아주었다. 출구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말도 잘 듣고 하지만 단 하나 식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종종 길에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거나 밥때를 지키지 않으면 상당히 예민해지고 때를 심하게 썼다고 한다. 다행히 그 전에 가족이나 동네 주민들이 잘 보살폈기에 크나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동네 꼬마 아이들이었다. 동네 꼬마 아이들은 그를 놀리기 위해 빵이나 과자 같은 것을 개천 물가에 던져서 그를 골탕 먹이곤 했다. 그는 아까워, 저건 먹을 수 있는 거야. 저런 거 버리지 마, 내가 먹을 거야. 라는 등말을 하곤 그 물가로 들어가 주워왔는데 아이들은 출구의 반응에 더 신나서 그런 짓궂은 짓을 더하였다. 다행히 평소에는 처음에 말했듯이 물의 수위가 매우 낮아 하체만 좀 젖을 뿐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비가 온 후 개천의 수위가 성인 남성의 명치쯤까지 왔을 때 일이 터져버렸다. 보통 폭우나 장마철에는 해당 개천도 그 영향에 상당히 불어버려서 위험하기 때문에 잘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이들의 장난은 그때도 멈추지 않았다. 물론 아이들은 당연히 출구가 진짜 들어가진 않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명치까지만 오는 수위여서 설령 들어간다 하여도 일반 사람들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수위이기도 하였기에 안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출구는 120kg의 거구였고 거기에서 자빠지는 순간 자기 스스로 일어나기도 힘든 몸집이란 것을 아이들은 생각 못했다. 예상대로 출구는 개천으로 들어가고 버이틈에 다리가 꼈는지 넘어져 버렸다. 자신의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든 그는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 논란. 아이들은 동네 어른들을 불러왔지만 이미 출구는 숨을 쉬지 않았다. 결국 그렇게 그는 개천에 남게 되었고 어린아이 지능의 순수함인지 아니면 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자주 장난을 걸고 먹을 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설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종종 개천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관행처럼 간단한 과자나 먹을거리를 물가 근처 바위 틈에 껴두기도 한다. 다음 설로는 동네가 완전 판자촌에 가난했던 시점으로까지 돌아간다. 해당 이야기는 현재 이 동네에서만 50년간 살고 있는 집주인이 해준 이야기로 출구 이야기와는 다르며 그 개천의 남자는 그렇게 살이 찌진 않았다 한다. 워낙 가난했던 시절 개천의 다리나 교각 밑은 거지들이나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이 간단하게 판자나 나무박스 같은 것으로 대충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문제는 역시나 수위였다. 폭우나 장마철에는 수위가 꽤나 불어버렸고 심지어 당시에는 설비나 배수로 등 시설도 완벽하지 않아 지금보다 물이 부는 속도가 더 빨랐다고 한다. 따라서 그 개천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폭우가 올 시 다리 위로 나와 생활을 해야 하는데 종종 새벽녘에 갑자기 찾아온 폭우나 강한 바람에 그 대충 지은 집이 무너져버려 그 집을 탈출하기 벅찬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래도 웬만하면 수위가 그리 높은 지역이 아니어서 잘 탈출할 수 있지만 아주 가끔 아기나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은 상황이 달랐다. 불도 잘 안 들어와 어두운 데다가 판자가 무너져 버리면 아이부터 찾아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종종 다리 위로 나오지 못해 물에 같이 휩쓸려가는 불행한 일도 좀 잦았다고 한다. 그렇게 인생을 마친 사람들 중 한 가장의 남자는 결국 죽어서도 자신의 아이를 찾기 위해 개천을 계속 뒤지고 있으며 누군가 물가로 들어오면 자신의 아이로 착각해 그 사람을 자신의 품에 안는다고 한다. 하지만 거울이나 물가에 비친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자신의 아이가 아닌 걸 알게 되는 순간 다시 그 물가로 돌아와 자기 아이를 찾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남자가 흘리는 물은 자신의 아이가 돌아왔다는 슬픔과 기쁨에 흘리는 눈물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 외에도 다리 천장에 살짝 튀어나온 철근이 있는데 그 철근에 자살한 사람이 지방령이 되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기타 설이 있지만 위에 두 개의 설이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다들 생각한다. 어떤 이야기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진짜 저 중에 그 남자의 사연이 없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나뭇잎이나 물체가 자기 자리에서 빙빙 도는 괴현상도 어쩌면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약 20년이 넘도록 떠도는 이야기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하나의 전설과 같이 남아있다. 5번째 이야기. 어릴 때의 기억. 다들 어렸을 적 한 번쯤은 겪어본 일이 있을 것이다. 잠자면서 오줌을 지린다거나 부모님께 스스럼 없이 사랑한다고 매일같이 말하거나 어두운 방에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다는 막연한 공포라던가 뭐 그런 이야기들. 대부분이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지 싶은 기억들이다. 유년기와 청년기의 사고와 감각의 괴리감이 원인이라 생각된다. 아무튼 지금 생각해보면 무섭지 않았지만 옛날에 나는 공포를 느꼈던 사건을 하나 말해보려 한다. 가청 주파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을 말한다. 대충 2000Hz에서 2만 Hz 정도라는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 구간은 점점 짧아진다. 어렸을 적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잠들기 직전. 잠은 오지 않고 방 밖에서 들려오던 TV 소리도 꺼진 지 오래. 부모님도 안방에 들어가 주무시려 하면 세계는 협소해지고 다른 감각들은 날카로워지기 마련이다. 엄마가 불 끄고 나갈 때만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방 안은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으로도 보이기 시작하고 몸에 닿는 이불은 뜨겁고 뜨거워서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이불을 걷어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사라지면 소름 끼치도록 기분 나쁜 정적이 내려앉는다. 이윽고 거실 시계 소리가 내게 들리는 가장 큰 소음이 되었을 때 그 소리는 들리기 시작한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사이에 들려오는 희미한 비명 같은 소리.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 줄기 전자파의 소리. 지금은 들을 수 없는 불쾌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다. 소리는 한참 동안이나 내 귀에서 머물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불평하는 소리일까? TV와 전자도어록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일까? 그런 상상 따위를 하며 내 방엔 전자제품이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리고 방 문 밖의 전자제품들의 대화 소리 때문에 방을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때 나에겐 자기 직전 화장실을 못 가게 한 나름 공포였던 현상이었다. 6번째 이야기. 어느 사진가. 1945년 8월 9일. 어두컴컴한 방 한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낡아빠진 라디오에서는 잔뜩 잡음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애하는 국, 여러분 오늘도 께서는 현장의 참함을 비통히 여기서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 그분의 말씀은 항상 옳으십니다. 알아듣기 힘든 잡음이었지만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 중 마지막 말만큼은 확실하게 들려왔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옳으십니다. 라디오만큼이나 낡아빠진 채 먼지 쌓인 카메라를 닫고 있던 늙은 사진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시지 말고 언제나 와 나라를 해오고를 가시기 바랍. 얼마 전에 있던 큰 사건에 대해 알려주던 라디오는 언제나 말했던 멘트를 끝으로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분은 항상 오르시지. 아무렴. 사진사는 카메라를 연신 닦아대며 생각에 잠겼다. 당시 세계 2차 대전의 여파로 인해 온 세계가 전쟁터였고 사진사의 나라 역시 전쟁 중이었다. 1939년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분께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사진사는 그 연설을 듣자마자 나라에 대한 애국심으로 가슴이 끓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도 청년들과 같이 직접 군대에 자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진사는 노쇠한 나이로 인해 입대하지 못했고 그저 전쟁터로 나가는 청년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다. 사진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옳으셨다. 사진사의 나라는 다른 침략자들을 비웃듯 언제나 승리했고 점점 더 커져갔다. 나라가 강대해지니 사람들의 생활환경 역시 좋아졌고 한동안 모든 것이 꿈만 같은 시절이 찾아왔다. 전쟁 이전 초라했던 마을의 사진관은 어느새 5배나 넘는 큰 규모의 사진관이 되었고 전쟁 중 자식들과 애인에게 보낼 편지에 넣을 사진을 찍기 위해 북새통을 이루기 시작했다. 사진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분의 말씀은 역시 옳으셨다. 이후 전쟁이 길어지기 시작하자 한 통, 2통 날아오는 자식과 애인의 전사통지서를 받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엔 하나둘 걱정과 의심 그리고 슬픔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런 것들과 달리 라디오에서 간간히 들리는 군인들의 소식과 나라의 승전보는 연일 점점 더 목소리를 높여갔다. 우리의 용맹 군인들은
마에서 놈들, 베개를 영광 승리, 였습. 사진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옳으셨다. 읽고 점점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비행기와 총을 만들기 위해 집안의 재물까지도 징발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얼마 전에 있었던 나라의 큰 재난까지 겹치자 사람들의 얼굴의 미소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사진사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심을 가지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자들이라고. 사진사의 환경 또한 전쟁의 경과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기나긴 전쟁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발길이 틈해져 주문이 끊어진 지 오래였다. 나라와 그분이 원하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사진관에 한 무리의 군인들이 찾아와 자신의 목숨 같은 촬영 장비들을 징발해 갔을 때에도 군인들이 꺼낸 그분에 대한 말 한마디에 사진사는 작은 카메라 하나만을 남긴 채 모든 촬영 장비들을 기꺼이 그들에게 내주었다. 결국 사진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지만 라디오 목소리는 그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었다. 개선은 힘든 국을 위해 앞으로 여러가지 핵을 좀만 버티기. 사진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옳으셨다. 사진사는 농기구를 붙잡은 채 집 앞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농사일은 사진을 찍는 일과 달리 너무나 힘들었지만 라디오에서 울리는 나라의 승전부와 간간히 들을 수 있는 그분의 목소리는 하루 동안의 피로를 녹여주는 활력소가 되었다. 그렇게 손에 맞지 않는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사진사에게 어느 날 교회의 장로가 앞으로 다가올 종교 행사에 사진을 찍어달라며 촬영을 의뢰했다. 셔터보다 농기구가 더 익숙해져 버린 사진사에겐 교회의 의뢰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너무나 달콤한 이야기였다. 장로에게서 약간의 음식과 돈을 약속받은 사진사는 8월 9일 오전 7시경 암실에서 작은 카메라를 챙긴 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자신의 집을 나섰다. 행사의 시작 시간은 오후였지만 너무나 들뜬 사진사는 개의치 않고 주변의 풍경들을 연습 삼아 카메라의 앵글에 담으며 길을 걸어왔다. 1시간이 지났을 무렵 그는 걸어가던 길을 잠시 멈춘 채 생각에 잠겼다. 바로 하늘이 문제였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언제든 비를 쏟아내릴 것만 같았고 날씨가 좋지 않아 자연광에 대해 고심하던 사진사의 귀에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낭패였다. 만약 사진을 찍다 비가 내린다면 제대로 사진을 못 찍을 텐데. 천둥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자 사진사는 문득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천둥 소리가 가까워진다니. 그의 머릿속에서 얼마 전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군의 비행 공습이 점 거세지 소리가 대피. 잘 들리지도 않는 낡아빠진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와 얼마 전 나라에 있었던 큰 재난의 이야기들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사진사는 곧 소리의 정체를 깨달았고 황급히 주변의 큰 나무를 찾아 머리를 눕힌 채 몸을 숙이기 시작했다. 그가 잔뜩 겁먹은 채로 하늘을 쳐다보자 먹구름 사이로 바로 적군의 비행기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마치 하늘을 찢는 듯이 크게 울려 퍼지는 소리는 점점 사진사의 귀를 때리기 시작했고 사진사는 나무 밑에서 공포에 벌벌 떨며 몸을 숙일 수밖에 없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하늘에서 울려 퍼지던 비행기 엔진 소리와 함께 마을에서 울려 퍼지던 사이렌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공포에 떠는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 보진 않았을까 걱정하던 그는 잠시 동안 주변을 살피곤 바지를 털고 일어섰다. 곧이어 방금 전의 소란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될 것을 우려한 사진사는 곧장 마을로 달려갔다. 뜨거운 8월의 날씨로 인해 달리는 사진사의 얼굴에는 온통 땀투성이가 되었고 오래간만에 빼입은 정장 또한 푹푹 젖어갔다. 그렇게 한달음에 마을 입구에 도착한 사진사는 품 안에 사진기를 꼭 쥔 채로 거센 숨을 몰아쉬며 헉헉대고 있었고 사진사가 저 멀리서 달려올 때부터 그 모습을 바라보던 마을 처녀 하나가 병에 담은 물을 사진사에게 건넸다. 여기 물이요. 허겁지겁 물을 마신 사진사는 거칠어진 숨을 고르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고맙소. 무슨 말씀을요? 혹시 오늘 행사는 어떻게 되었소? 사진사가 물어보자
그렇지 않아도 장로님이 마을 사람들을 다 광장으로 부르셨어요. 멋쩍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본 사진사의 눈에 그제야 주변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늙은 남자와 여자, 꼬마 아이들과 이때 보이는 처녀들. 이미 입영한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거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인 듯 했다. 사람들이 원을 끓이며 광장 중앙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연신 방금 전 사태에 대해서 서로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떠들어대어 매우 시끌벅적했다. 모두들 잠시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중앙에 서 있던 장로가 헛기침을 하며 크게 소리치자 웅성거림은 곧 찾아들었다. 다들 여기 모이신 이유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시겠지요. 장로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계속하기 시작했다. 방금 전 적군의 비행기가 우리의 마을을 지나쳐 다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전 우리의 군대가 성공적으로 적군을 후퇴시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개의치 마시고 오늘 있을 행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의 말을 듣던 마을 주민들의 얼굴엔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아울러 무례하게 우리 영공을 침범한 적군의 비행기를 격퇴한 그분의 군대를 위해 국가를 채창하겠습니다. 장로가 그렇게 운을 떼며 국가를 선창하자 모든 마을 주민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진사 역시 목적 목표군과 나라의 군대를 위해 국가를 부르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분은 항상 오르시다. 멍청한 놈들. 마을 광장이 떠나가라 울려 퍼지던 국가를 부르던 사람들 사이로 술에 취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욕지기를 뱉어대자 순식간에 고요가 찾아왔다. 낮부터 나하게 취한 남자의 모습은 꼴불견 그 자체였다. 낡은 군복과 여기저기 붕대로 몸 여러 군데를 둘러싼 흔적, 그리고 보이지 않는 팔 한쪽. 얼마 전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 상위 군인이었다. 댁들이 뭘 알아? 그분의 군대. 지랄들 하고 있네. 상위 군인의 거친 욕설은 온 마을 사람들의 표정을 찌푸리기 충분했지만 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격태 같은 소리 좋아하네. 다 거짓부렁이야. 애초에 우리는 그놈들 비행기를 제대로 잡지도 못해. 그냥 못 쫓아간 것뿐이겠지. 그분이고 나라고 라디오에서 그 새끼들이 하는 소리는 죄다 거짓말뿐이야. 상위 군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사이로 그를 욕하는 소리가 하나 둘씩 터져나왔다. 조용히 해. 병신 새끼야. 목숨이 아까워서 혼자 도망쳐온 겁쟁이 새끼. 차라리 전쟁터에서 죽어버리지 그랬냐. 하나 둘 터져나오던 상위 군인은 향한 욕설은 어느덧 마을 사람들 전체로 퍼져나갔고 언제 주웠는지 모를 돌멩이들이 상위 군인에게 날아가기 시작했다. 사진사 역시 성난 표정으로 상위 군인을 노려보고 있을 무렵 못들 하는 겁니까? 그만들 두시오. 그 모습들을 바라보던 장로가 크게 소리쳤다. 아무리 그래도 그분과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던 영광스러운 군인입니다. 그를 존중해 주시오. 그리고 당신 역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던 사람이라면 이런 자리에서 그런 험한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 웃기지 마. 댁들은 몰라 우리가 무엇을 봤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아는지. 비틀거리던 상위 군인은 말을 제대로 끝맺지도 못한 채 고꾸라졌다. 저분을 병원으로 아무나 데려가시오. 소라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어서들 행사 준비의 마무리를 서둘러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장로의 말에 마을 주민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년의 일을 바라본 사진사는 그 상위 군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째서 감히 그분과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대를 욕할 수 있는가. 하물며 그분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신분이었던 자가. 사진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옳으셨다. 하지만 사진사에게 더 이상 그런 생각에 잠겨있을 시간은 없었다. 카메라를 한동안 만지지 않아 굳은 손을 풀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그는 다시 주변의 풍경을 뷰파인더에 담기 시작했다. 온전히 사용할 수 필름이 몇 개 남지 않아 사진을 찍지 못해 사진사는 아쉬웠지만 카메라의 셔터를 만지며 뷰파인더 너머로 풍경들을 담는 것만으로도 몇 년 전 사진관을 운영하며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를 떠올리기에 충분했고 사진사는 마치 홀린 듯 풍경들을 눈에 담아보았다. 어느덧 그가 정신을 차렸을 무렵엔 한적한 마을 교회에 서 있었다. 여전히 날씨는 무더웠고 갈증을 느낀 사진사의 눈앞에 마침 상점 하나가 보였다.
서둘러 상점의 문을 열 그의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현재의 상황에 모든 국민들은 염려치 마시고 언제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집에 있던 낡아빠진 라디오에서 나오던 소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소리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희망찬 메시지는 그에게 여전히 큰 힘이 되어주었다. 앞서 일어난 상위 군인의 말은 역시 정신 나간 겁쟁이의 헛소리에 불과했다. 사진사는 생각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옳으셨다. 그렇게 차가운 음료를 마시며 라디오를 듣고 있던 사진사는 순간 자신이 마을에서 너무 멀리 빠져나온 것을 기억하곤 상점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는 11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고 사진사는 상점 주인에게 음료값을 계산한 뒤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왔다. 서둘러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촬영하기로 한 약속 시간에 늦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진사는 다시 한번 마을로 달려갈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너무나도 익숙한 소리가 그의 귀를 때리기 시작했다. 또다시 들려오는 비행기 소리하지만 사진사는 아까의 나무를 붙잡으며 공포에 떠는 추태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이번에도 역시 그분의 군대가 적군을 격퇴시킬 테니 그렇게 울려 퍼지던 소리를 뒤로한 채 사진사는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하늘이 일순간 환하게 빛났고 곧이어 엄청난 굉음이 사진사의 귀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사진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문도 모른 채 주저앉았다. 아니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극심한 진동이 땅을 울리자 주변의 건물에 있던 유리창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지기 시작했다.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인가? 어리둥절해하며 사진사가 땅바닥에 몸을 맡긴 채 생각했지만 곧이어 열기를 품은 매서운 바람이 사진사의 등을 덮치자 그는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쓰러져 있던 사진사의 귀엔 온통 삐이거리는 이명만이 가득했다. 그렇게 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진사에게 거슬리는 이명이 찾아들 때쯤 그의 너무나 익숙한 지지직거리는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다. 잔뜩 찌그러진 채로 온 데가 성한데 없는 라디오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있던 상점가에 있던 바로 그 라디오였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진사는 힘겹게 눈을 뜨며 자신의 카메라를 먼저 찾기 시작했다. 다행히 품 안에 고이 모셔둔 카메라는 무사했다. 사진사는 곧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라디오에선 그분과 군대를 찬양하는 소리가 거슬리는 잡음을 내며 들려왔지만 사진사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다. 사진사의 머릿속엔 이제 그분과 그분의 군대에 대한 생각이나 오늘 찍을 교회 행사 같은 건 안중에도 없게 되었다. 사진사는 실성한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조용히 35mm 롤필름을 카메라에 끼워 넣은 뒤 눈앞의 광경을 뷰파인더에 담았고 하늘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이윽고 엄청난 통증이 사진사의 몸을 훑었다. 그의 등엔 수많은 유리 조각들이 박혀 이미 그의 발밑엔 피웅덩이가 고여 있었다. 사진사의 눈앞에 찌그러진 라디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방금 전 11시경 나가사키의 침범한 적군의 정찰기를 천황폐하에 용맹한 군대가 격퇴해 눈앞의 광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라디오의 소리를 듣던 사진사는 쓰러지기 전 속으로 생각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옳으셨나. 6일 뒤인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패배를 인정했고 9월 2일 무조건 항복문서에 서명했다.